정배우님이 작년 10월 유튜브 방송에서 가짜 사나이 교관 A씨의 몸캠 피싱 피해 사진을 공개했던 사건. 당시 교관 안에 뱃속에 있던 아이가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하고 떠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었죠. 그랬던 정배우님, 결국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TV에서 못 보는 이야기 디스이즈 김 기자입니다. 오늘은 자칭 사건 사고 전문 유튜버였던 정배우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사로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법원에서 정배우님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있었죠. 만약 정배우님이 항소하지 않아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전과자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채널에서 지난 4년간 각종 이슈를 다루면서 자신은 절대 쫄지 않는다는 뜻으로 노빠꾸로 외치던 정배우님이 완전 빠꾸를 하시게 된 건데요. 당시 정배우님은 자신이 언론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유튜브로 사람들을 공개 저격하는 행위는 전부 공익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매번 주장했었는데요. 그랬던 정배우님이 최근에는 지난 4년간 사람 같지 않은 콘텐츠를 진행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글을 공개하며 참회를 했습니다. 공익적인 행위를 주장하며 당당하게 타인의 정보를 공개하던 정배우님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신 건지 저희가 취재한 재판 당시 상황을 낱낱이 뜯어보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정배우님이 작년 10월 유튜브 방송에서 가짜 사나이 교관 A씨의 몸캠 피싱 피해 사진을 공개했던 사건. 당시 교관 안에 뱃속에 있던 아이가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하고 떠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었죠. 당시 정배우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피해자 사진 공개에 대해 항의를 하던 시청자들에게 나는 진실을 알리는 직업을 갖고 있다며 당당하게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정배우님, 결국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받았습니다. 애초에 재판에 넘겨진 혐의는 두 가지, 성폭력특별법 카메라 촬영 반포, 그리고 명예훼손이에요. 우선 성폭력 처벌법부터 살펴볼게요. 재판 과정에서 정배우가 재판부에 주장한 건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배우는 자신이 공개한 피해자 몸캠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신체 사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4가지 주장 중 아마 가장 황당한 주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주장에 대해 판사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피해자 같은 성별 연령대에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사진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면 수치심을 느낄 것으로 본다. 당시 유튜브 시청자들도 정배우의 공개를 두고 명백한 범죄 아니냐고 반발하지 않았냐 라며 주장을 꺾어버립니다. 정배우의 두 번째 주장. 유튜브에서 공개한 피해자 사진은 원본 영상을 그대로 복제한 게 아니라 편집한 사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본은 동영상인데 나는 그걸 찍은 사진을 받아서 또 편집해서 올린 거다. 한마디로 원본을 공개한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서 그런 주장을 했을까 싶으시죠? 이건 정배우님이 자신의 처벌 수위를 낮춰보려는 꼼수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폭력처벌법 14조를 보면요. 복제물을 퍼뜨렸을 때 받는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에 반해 편집물을 퍼뜨렸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받거든요. 한마디로 징역을 2년 깎아보려고 했다. 이런 의도라고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시도도 실패합니다. 판사는 정배우 주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복제물을 처벌하는 법 취지나 피해자 보호 필요성 차원에서 봤을 때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안길 수 있다는 점에서는 원본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자, 이제 세 번째. 정배우는 이 사진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찍힌 사진인 줄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역시 황당한 주장인데요. 재판부의 시각도 다르진 않았나 봅니다. 판사는 피해자가 누구라도 그런 영상을 촬영해 저장하는 걸 허락했다고 보기 어려울 거다라고 봤습니다. 당시 유튜브를 본 시청자도 이 사진을 몸캠 피싱 성착취물 영상이라고 표현했다는 점도 감안했어요. 그리고 아마 제가 판사라면 이 부분을 가장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판사는 정배우는 이 사진을 빨리 공개하려고만 했을 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됐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던 걸로 보인다. 그리고 설사 의사에 반한다는 걸 몰랐다고 해도 사후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의사에 반해 촬영 반포하면 똑같이 처벌받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정배우가 사실 확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이 사진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물이었는지 아닌지 확인하려는 최선의 노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인터넷으로 입수한 사진 몇 장, 제보받은 텍스트 몇 줄을 마치 사실인 것 마냥 공개를 했다는 걸 문제라고 본 겁니다.
이 대목에서 제 생각을 조금 덧붙이자면요. 언론인이라면 사실 확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취재를 해서 모은 결과도 절대로 쉽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모아온 팩트의 조각들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과연 얼마나 부합되느냐를 놓고도 정말 치열한 고민을 합니다. 그런 노력 없이 공개하지 않고요. 더한 노력이 있더라도 심지어 공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칭 언론인이라던 정배우는 바로 이 점을 간과한 채 단순 의혹 제기만 했다가 전과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정배우의 마지막 4번째 주장. 정배우님은 자신이 몸캠 사진을 공개한 행위를 두고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부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배우가 문제 방송 당시 슈퍼챗을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이 사진을 생방 중 공개했다는 점, 그리고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진을 공개하면서 13시간 동안 780만 원을 벌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주장도 기각합니다. 판사는 특히 정배우가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인플루언서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30만 유튜버로서의 전파력,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피해를 회복하기 쉽지 않고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배우 변호인은 정배우가 이미 언론 기사에 성범죄자로 보도되면서 개인적으로 매우 어려운 나날을 보내면서 본인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판사는 이미 유튜브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정배우의 범죄 사실을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당초에 검찰이 정배우에게 구형한 처벌은 징역 5년에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 제한 5년이었습니다. 사실 형량이 그대로 적용돼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지만 정배우가 피해자에게 선처를 호소하면서 용서를 받아낸 점이 양형 요소로 작용됩니다. 물론 정배우 본인 피셜로 충분한 합의금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본 것이지만요.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정배우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전력이 없고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이 없다는 점, 그리고 명예훼손은 합의했다는 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강의 40시간을 선고하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실패해서 명예훼손죄까지 성립됐다면 실형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법정 구속이 되셨을 거라는 거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안 했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유죄가 되고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구속 가능성이 있었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이 구속을 면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빠르게 반성의 뜻을 보인 것도 주요 양형 사유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부 유튜버 또는 일부 유사 언론의 무분별한 폭로성 가해 행위에 대해서 법원의 처벌 의지를 보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합의를 보신 게 천만다행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형의 집행만을 뒤로 미뤄주는 겁니다. 범행 행위만 본다면 감옥에 2년간 집어넣어야 하지만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범죄 기록은 남기되 3년간 사고 안 치면 징역은 면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에 동종 범죄를 일으키면 형 집행과 동시에 재범에 대한 판결 결과까지 합산해서 징역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정배우님이 그래서 사이버레카를 그만두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정배우님은 최근 3개월 새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비트코인 정배우 채널로 리뉴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사고 이슈는 아예 다루지 않고 있죠. 판결이 나기 몇 달 전부터 이슈 채널을 그만두신 걸 보면 아마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진짜 죄가 뭔지 미리 직감을 하게 된 거겠죠. 최근 올린 글에선 사건 사고 콘텐츠를 접은 지 몇 달 됐는데 진작에 접어서 했던 것 같다. 저 때문에 피해보시고 상처입으셨던 유튜버분들 진심으로 죄송하다. 다시는 사건 사고 콘텐츠로 남에게 상처 입히는 일은 하지 않겠다 라면서 심경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잘못은 누구나 저지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잘못에 충분히 책임을 지기만 하면 됩니다.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배우님의 행동은 그래서 올바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슈와 사건 사고를 다루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저로서는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일명 사이버 레카로 대변되는 이슈 크리에이터들이 뉴미디어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수십 수백만의 팬들을 거느리고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고 연예인 이상의 영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순간에는 정작 자신은 그저 유튜브를 하는 일반인이라고 주장하시는 유튜버, 스트리머, BJ 등 소위 인플루언서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기성 언론에선 이분들에게 아직까지 큰 관심이 없죠. 그러다 이렇게 큰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나서야 사건팀에서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지닌 좋은 인플루언서 분들도 많지만요. 그렇지 않은 분들께서 일으키는 각종 사회 문제들이 어쩌면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이슈 크리에이터들이 사이버 레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제 확신입니다. 다만 이슈를 다룰 때 조금 더 안전하게 다루셨으면 하는 게 제 솔직한 바람입니다. 잘못하고 있다고 애둘러서 비꼬는 거 정말 아니고요. 더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은 사실 확인을 위해 더 노력하는 겁니다. 혹시 취재를 하는 방법도 모르고 막연하고 또 자신이 없으시다면 저희 디스이즈로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저희가 돕겠습니다. 네, 오늘 디스이즈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제보 메일 아시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